두 번째 섹션 모델 셀렉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최고의 모델이 항상 가장 복잡한 모델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explanatory variable을 적게 사용하는 선형 모델이 베스트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때때로 중요하지 않은 변수를 포함하면 예측의 정확도가 실제로 감소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overfit이라고 부르고요. 과적합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 섹션에서는 이제 중요하지 않은 변수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모델 선택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략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어가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full 모델, 두 번째는 이제 reduced 모델이 있습니다. 이제 full 모델은 이제 말 그대로 사용 가능한 모든 설명 변수를 포함하는 모델이고요. reduced 모델은 이제 full 모델에서 몇 개의 설명 변수를 제외한 선형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풀 모델은 이제 베스트 모델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더 작은 모델인 리듀스드 모델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형 모델에서는 베스트 리듀스드 모델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리듀스드 모델을 찾는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앞서 배웠던 이제 하이파서시스 테스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리스폰스 베리어블을 예측하는데 중요하지 않은 변수의 경우에는 이제 해당 변수의 값이 무엇이든 간에 리스폰스 베리어블의 값에 영향이 없을 테고, 따라서 이제 대응되는 슬로프가 0에 가까운 값으로 추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로프가 0인지 아닌지는 이제 하이파서시스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했었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제 하이파서시스 테스트에서는 0이 아닌 증거를 찾는 거지 0인 증거를 찾는 건 아니니까 중요한 변수를 찾는 방법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당 방법을 이제 조금 변형시키면 더 좋은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하이파서시스 테스트를 이용하는 방법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모델에서 해석을 할 때는 이제 모델의 다른 변수를 고정한 상태에서 그 x가 한 단위 변화하면 y가 베타 j만큼 변한다라고 하는 것처럼요. 변수의 유의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가설에서도 다른 모든 변수를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이제 먼저 풀 모델에서 우리 프리딕터가 p개가 있는 모델을 우리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y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1 곱하기 x1 더하기 베타 p 곱하기 xp 플러스 엡실론. 자, 이 경우에 우리 xj라는 변수가 y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인지를 알고 싶어요. 거기에 대응하는 하이파서시스 같은 경우에는 가설들은요. 널 하이파서시스는 이 xj에 대응하는 슬로프 베타 j가 0이냐 혹은 아니냐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이제 다른 설명 변수가 모델에 포함될 때 베타 j가 0이냐 아니냐 이걸 테스트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y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j xj 플러스 엡실론 이렇게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을 사용을 할 때는요. 여기에서는 당연히 이렇게만 쓸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있는 테스트랑 위에 있는 테스트는 엄연히 다른 것가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조금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보면요. 우리 이제 y라는 게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자, xj가 한 이렇게 있다고 하면 xj가 상당 부분 y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이 경우가 아래 썼던 simple linear regression 같은 케이스고요. 만약에 위에 풀 모델을 생각을 해보면 x1과 xj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correlated 되어 있다고, highly correlated 되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림으로 그려보면 매우 많은 부분이 이렇게 겹칠 거예요. 자, 그러면 xj가 x1이 설명하고 남은 부분 중에 얼마만큼 설명을 하죠? 자, x1은 지금 이 부분 이만큼을 설명을 하고 있죠, y에. 그렇죠? 그럼 나머지 부분은 여기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밖에 안 남아요. 자, 이 부분을 우리 xj가 얼마만큼 설명하죠? 전혀 못하죠. 따라서
만약에 XJ만 고려한 이 Simple Linear Regression을 고려한 이 경우에는 아마 p-value가 굉장히 낮아서 이 XJ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일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거고요. 이 풀 모델 같은 경우에서는 X1이 다 설명하고 남은 부분을 XJ가 얼마만큼 설명하느냐 이걸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 아마 fail to reject the null hypothesis. 그래서 XJ는 Y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X1이 다 설명한 테니까. 뭐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둘은 엄연히 다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motivating problem으로요.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모델의 변수 식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Beauty in the Classroom이라는 데이터를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해당 데이터는요. University of Texas의 463개 과정에서 강사의 아름다움과 강의 질에 대한 학생 평가를 다루고 있대요. 이제 수업을 듣지 않고 수업 평가도 모르는 학생 6명, 2개의 upper level female, 2개의 upper level males, one lower level female, one lower level male 이렇게 6명을 대상으로 학기 말 평가 후 뷰티 저지먼트가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데이터가 주어졌으니까 이제 다음 해야 되는 건 당연히 탐색적 자료 분석이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캐터 플롯을 이제 그려봤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요약을 해보면 뷰티 스코어가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프로페서의 이밸리에이션 스코어도 약간 상승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고 책에선 제시하거든요. 근데 저도 뭐 그 말에 이제 동의는 하지만 그 상승하는 정도가 굉장히 낮지 않나 혹은 굉장히 그 강도가 약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해보려면 이 관계가 사실인지 명확하게 확인을 해보려면 당연히 리니어 모델을 적용을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뷰티 스코어뿐만 아니라 더 많은 변수들을 고려해서 이제 풀 모델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때 이제 뷰티 스코어 이외에 여기가 이제 교수의 성별, 그 다음에 여기가 나이, 그 다음에 교수가 포멀 수트를 입었는지 여부, yes or no, 그 다음에 이게 1, 2학년 과목인지, 그 다음에 이쪽이 네이티브 스피커인지, 그리고 강의하는 사람이 소수 인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스튜던트는 몇 명의 학생들이 수강을 하고 있는 과목인지, 그리고 이쪽이 교수가 정식 교수인지 혹은 강사인지,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이제 조교수인지 혹은 정교수인지에 대한 데이터래요. 자, 추정된 결과는 이렇게 써져 있죠. 제가 이거를 다 써주기는 좀 그렇고 y 햇은 베타 제로 햇이 4.6282 더하기 베타 1 햇이 0.108 곱하기 뷰티 이렇게 해서 쭉쭉쭉 써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이제 이 정도는 하시죠. 자, 이제 뷰티만 좀 해석을 해볼게요. 다른 변수들이 모두 고정되었다고 가정할 때 뷰티 점수가 1.5르면 교수의 이밸리에이션 스코어는요 평균적으로 0.10 오르는 양의 관계를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봤었던 그 스캐터 플롯 약간 양의 관계가 있었죠. 그거랑 일치하는 결과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베타 J가 0.0 0.1이다 라고 하는 게 양의 관계를 보여준다고 했지 이 뷰티가 실제로 교수의 프로페서 이밸리에이션 스코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다라는 걸 의미하진 않거든요. 자, 그걸 확인해 보려면 당연히 하이포서시스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자, 이 예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 나이에 대한 p-value가 0.01로 주어졌대요. 자, 이것은 그러면 무엇을 나타냅니까? 가 예제인데 먼저 이 p-value에 대응하는 hypothesis부터 우리가 구해봐야 돼요. null hypothesis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베타 ag는 0이다. 그리고 when other predictors are included in the model. 그리고 HA는요. 당연히 베타 age가 0이 아니다. 똑같이요.
자, 이 하이파서시스에 대한 결과가 이제 p-value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우리 significance 레벨을 0.05라고 둘게요. 그러면 p-value가 이 significance 레벨보다 더 작죠. 따라서 we reject the null hypothesis 하겠죠? 자, 이 A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네, p-value 값이 양수이므로 교수의 나이가 높을수록 더 높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하는데 뭐 p-value는 항상 양수죠. 당연히 probability니까요. 이건 아무 의미 없는 스테이트먼트. 자, B번 같은 경우엔 만약에 if we keep all other variables in the model 하면 이제 교수의 나이가 등급과 관련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네, 해석을 할 때 이 부분이 이제 반드시 들어가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we have a strong evidence. 자, age와 이제 professor evaluation은 당연히 관계가 있다라는 증거가 있죠. 그래서 B번 답인 것 같고 10번도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이제 나이에 대한 실제 슬로프가 0일 확률은 0.01이다. p-value는 그걸 나타내주지 않죠. 이제 D번 나이에 대한 실제 슬로프가 마이너스 0.00891 확률은 약 1%다. 이것도 p-value랑 전혀 관계가 없죠. 실제 age가 마이너스 0.0089가 0.01이다 이런 소리인데 p-value는 전혀 관계없고 이제 B번 골라주셔야 돼요. 자, 이어서 우리 다음 예제도 바로 풀어볼게요. 어떠한 프리딕터들이 모델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즉, 교수 평가하는 점수에서 중요한 예측 변수가 아닐 수가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메이라는 거 볼 수 있죠? 항상 우리 테스트는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메이를 이렇게 붙여서 문제를 출제하고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거 답변하려면 일단은 significance 레벨을 0.05라고 둘게요. 그 다음에 여기 결과에서 우리 p-value를 볼 거고요. 이 p-value 중에서 0.05보다 큰 것들을 다 찾아내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4개 찾을 수 있죠? 이제 lower level class인지 여부, native speaker인지 여부, 그 다음에 minority race인지 여부, 그 다음에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자, 이러한 4개의 변수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4개의 변수가 진짜 Y를 예측하는데 다 필요가 없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Y가 이렇게 있죠. 자, X1 예를 들어서 lower level 클래스 이걸 X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네이티브 스피커 이게 X2고요. X1은요, 이제 Y를 이만큼 설명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X1과 X2가 굉장히 highly correlated 되어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런 거를 우리 설명 변수들이 correlation이 높다, highly correlated 되어 있다라는 거를 collinearity가 있다, 혹은 collinearity issue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 이렇게 X2가 또 있겠죠? 자, 그럼 X2가 설명하고 난 나머지를 X1이 얼마나 설명하나요? 이거밖에 안 남죠, 이제. 조금밖에 안 돼요. 그래서 p-value가 0.29로 높은 거고요. x2도 마찬가지예요. x1이 설명하고 난 나머지만 설명하죠. 이 부분밖에 안 남죠. 그래서 p-value가 0.06으로 높은 걸 수도 있어요. 즉, 각각의 변수들은 y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일 수도 있지만 이제 이러한 현상, 콜리니어리티 이슈 때문에 p-value가 높아진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p-value만 보고 이 4개의 변수가 y를 예측하는데 필요치 않다. 이렇게 답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이파서시스 테스트로 우리가 important variable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럼 이제 당연하게 우리 다음 질문으로 지금까지 배운 것을 바탕으로 모델에 유지해야 할 변수와 제외해야 할 변수를 결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배운 게 사실상 adjusted R-square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adjusted R-square 이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또 다음 문제가 우리가 그럼 adjusted R-square를 all possible 모델에 다 적용을 해야 되고 그러면 2의 피승계의 adjusted R-square가 필요한데 그러면 당연히 heavy computational cost 이슈가 발생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의 프리딕터가 x1, x2, x3 3개가 있다고 할게요. 그럼 풀 모델은 어떻게 해요? 베타 제로는 생략하고 쓸게요. 자, 이렇게 한 개. 그 다음에 하나 리듀스드 모델 하나씩만 뺄게요. 이것도 하나 플러스 엡실론 베타 2x2 베타 3x3 플러스 엡실론 y는 베타 1 x1 플러스 베타 3 x3 플러스 엡실론. 자, 이제 두 개 다 했고 그 다음 거는 하나씩 베타 1 x1 플러스 엡실론 y는 베타 2x2 플러스 엡실론 y는 베타 3x3 플러스 엡실론 그 다음에 베타 제로만 있는 컨스턴트 모델까지 해서 이제 총 8개가 나오죠. 이제 각 변수가 들어갔다 나왔다 경우의 수가 2개씩 있으니까 2의 피승계의 모델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프리딕터가 10개다 그러면 1000개가 넘는 모델을 다 고려를 해야 돼요. 자, 이거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손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사실 이 4개도 하기 힘들 거예요. 자, 따라서 이제 합리적으로 우리가 계산량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이요. 여기 있는 backward elimination, 그 다음에 forward selection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각각의 방법들을 설명을 하자면요. 이제 backward elimination 방법 같은 경우에서는요. 일단 모든 프리딕터들을 다 사용하는 풀 모델부터 시작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adjusted R-square를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에 하나의 변수를 삭제하고 더 작은 모델의 adjusted R-square를 다 기록을 합니다. 즉 처음에는 풀 모델이 한 개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한 개죠. 그 다음에 하나씩 제거해봐요. 그럼 총 가능성 있는 게 P개가 있어요. 여기에 adjusted R-square를 P개를 다 계산을 해요. 그 다음에 adjusted R-square의 증가가 가장 높은 모델을 고릅니다. 자, 풀 모델이 더 높으면요. 풀 모델을 고르고요. 만약 이 reduced 모델 중에 하나가 더 높으면요. 그걸 하나 골라요. 그 다음에 repeat을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풀 모델이 x, 1, 2, 3를 다 가지고 있었고요. reduced 모델 중에 가장 큰 adjusted R-square를 갖는 게 x1 and 2 이거라고 할게요. 자, 요거 풀 모델까지 고려해서 이 어드저스티드 모델이 가장 커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줄여요. 여기서 어떻게 x1만 가지고 그다음에 x2만 가지고 두 개의 모델을 구성하고 어드저스티드 R-square를 계산하죠. 그 다음에 만약 또 증가하면요. 여기서 한번 더 줄여봐요. 이번에는 컨스턴트 모델이 있겠죠? 베타 제로만 들어간 거야. 여기에 어드저스티드 R-square 계산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더 높다 그럼 이거 고르고요. 아니다 그럼 여기서 고르고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backward elimination. 그다음에 forward selection은요. 정확히 반대예요. 이름처럼요. 자, 처음에는요. 사실상 베타 제로 컨스턴트 모델부터 시작해요. y는 베타 제로 플러스 엡실론 여기에 해당하는 어드저스티드 R-square 구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하나씩 확장해요. 이제 y는 베타 1 x1 플러스 엡실론 베타 제로는 그냥 생략할게요. 베타 p xp 플러스 엡실론 자, 이렇게 계산을 해요. 하나씩 넣고 난 다음에 각각의 어드저스티드 R-square를 계산하고 만약에 여기 조금 더 큰 모델의 어드저스티드 R-square가 더 크면 그걸 골라줘요. 자, x1을 골랐다고 하면요. 여기서 또 확장을 해요. 어떻게? y는 베타 1 x1, 베타 2 x2 플러스 엡실론 그 다음에 y는 베타 1 x1, 베타 3 x3 엡실론 해서 y는 베타 1 x1 플러스 베타 p xp 플러스 엡실론 자, 이렇게 확장하고 각 모델의 어드저스티드 R-square 다 구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크다 그럼 여기서 멈추고요. 만약 여기서 이 모델이 더 크다라고 하면 x1과 x3를 고정한 상태에서 x2, x4, x5 각각 또 넣은 모델을 구축하고 거기에 대한 어드저스티드 R-square를 구하는 방법을 리핏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백워드 엘리미네이션이 훨씬 더 프리딕션 파워 측면에서는 더 좋고요. 계산량만 본다면 포워드 셀렉션이 조금 좋아요. 왜냐하면 일단 이 모델 베타 제로 한 번만 예측하면 되죠. 첫 스텝에서. 풀 모델은 어때요? 1, 2, 3 하니까 파라미터 4개를 예측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1번 스텝부터 계산량의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포워드 셀렉션은 물론 이제 프리딕션 파워는 낮겠지만 얼리 스탑도 가능해요. 원래 베스트 모델은 X 1, 2, 3를 다 포함해야 되는데 실수로 컨스턴트에서 멈출 수도 있어요. 그냥 뭐 아웃라이어 때문이든 혹은 무슨 다른 조건 때문에. 자, 잘못됐지만 여하튼 간에 포워드 셀렉션은 백워드 일리미네이션보다 더 빨리 스탑해가지고 계산량 자체는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우리 정확한 모델이 더 좋죠. 따라서 주로 백워드 일리미네이션을 사용합니다. 자, 이제 백워드 일리미네이션을요. 아까 설명드렸던 그 프로페서 이밸루에이션 스코어랑 뷰티와 관련된 모델에 적용을 해볼게요. 먼저 이제 풀 모델 같은 경우에 어드저스티드 R 스퀘어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0.0839가 나온대요. 자, 그 다음에는 하나씩 빼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뷰티를 빼고요. 두 번째는 젠더를 빼고요. 그리고 세 번째에선 에이지를 빼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드저스티드 R 스퀘어를 다 계산해봤더니 가장 큰 게 여기 보이는 0.0842. 자, 풀 모델과 비교해서도 크죠? 그래서 여기 일단 골라주시고, 자, 이 모델에서 이제 또 확장을 해요. 또 한번 뷰티 한번 빼주고, 그 다음에 젠더 한번 빼주고, 그 다음에 에이지 한번 빼주고, 그리고 각 모델의 어드저스티드 R 스퀘어 다 구해요. 0.0846이 제일 크죠? 또 커졌죠? 그럼 멈추지 말고 또 확장합니다. 어떻게? 이 모델에서 하나씩 빼주는 거죠. 자, 이 경우에 어드저스티드 R 스퀘어 가장 높은 게 이 모델이고 0.0855래요. 또 커졌죠? 그러면 또 진행해요. 자, 이 경우에 이제 6개의 모델이 나왔고 여기에 대응되는 어드저스티드 R 스퀘어는 여기 보이시는 0.085보다 큰 게 없죠. 그러면 우리 최종 모델로 이 모델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손으로 일일이 하면 굉장히 귀찮죠, 사실. 지금 계산량을 확 줄인 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으로만 보기에도 굉장히 많은 양인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아래서는요, 스텝이라는 펑션이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스코어를 비교해서 최적의 모델을 골라주는 펑션이 있거든요. 근데 그 경우에서는요, 어드저스티드 R 스퀘어를 쓴다기보다는 AIC 아카이크 인포메이션 크라이테리언 혹은 BIC를 제공을 해줘요. AIC 혹은 BIC. 뭐 그 이유는요. 어드저스티드 R 스퀘어보다 일반적으로 AIC 혹은 BIC가 더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하튼 그거의 결과물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것만 보시면 뭘 할 수 있냐? 최종 베스트 모델은 여기 뷰티, 그 다음에 젠더, 에이지, 포멀 수트, 네이티브 스피커, 테뉴어 트랙, 그 다음에 테뉴어드. 교수인지 강사인지 정교수인지 조교수인지. 자, 이렇게 이 모델을 고르면 좋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앞서 우리가 p-value를 바탕으로 해서 중요한 변수를 찾는 거는 굉장히 안 좋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렇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p-value를 이용해서 최종 모델을 고르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경우에도 우리가 p-value가 한꺼번에 못 고른다 그랬죠? 콜리니어리티 이슈 때문에. 그래서 하나씩 빼주는 방법을 취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all possible 모델을 다 계산을 해봐야 되고 너무 계산량이 많아지죠? 따라서 방금 설명했던 backward elimination과 forward selection 메소드를 그대로 p-value에 적용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방법은 똑같아요. 일단 backward elimination 같은 경우에는 이제 full 모델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full 모델에서 p-value가 가장 높은 변수가 유의하지 않다는 증거니까 나름 유의하다는 증거가 없는 거니까요.
일단 p-value 가장 높은 변수를 삭제하고요. 그 다음에 더 작은 모델로 피팅을 해요. 그 다음에 그 과정을 반복해요. 예를 들어서 x1, x2, x3를 가지고 했는데 x3의 p-value가 0.05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럼 빼요. x1, x2만 가지고 리니어 모델을 돌리고요. 여기에 대응되는 p-value는 또 바뀌었겠죠? 그리고 이게 0.05보다 또 크다. 그럼 x2를 제거해요. 그리고 x1만 가지고 리니어 모델 다시 피팅하고 테스트를 해요. 근데 이때 p-value가 0.01 이렇게 하면 0.05보다 작죠? 자, 그렇게 되면 스탑하고 이 모델을 x1만 가진 모델을 최종 모델로 고르는 게 이 backward elimination 방법. 그다음 forward selection도 똑같아요. 일단 이 경우에는 우리 베타 제로부터 시작하진 않고요. explanatory variable 하나씩 넣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유의미한 p-value가 그러니까 모델이 p게 나오겠죠. x1만 가지고 한 모델, x2만 가지고 한 모델, x3만 가지고 한 모델. 각 모델의 슬로프에 해당하는 p-value가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0.01, 얘는 0.001, 얘는 뭐 0.97 이렇게 나왔다. 그럼 둘 다 significant하죠. 사실 이걸로 등급을 매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소개는 해드릴게요. 책에도 있고. 자, 이렇게 하면 가장 작은 p-value를 갖는 x2를 골라요. 그 다음에 모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x2, x1, x2, x3 이렇게 두 개의 리니어 모델을 구성한 다음에 여기에 대응되는 p-value를 또 보죠. 이게 만약에 0.06이다. 그리고 이거는 0.7이다. 이렇게 하면 둘 다 0.05보다 크죠? 그럼 x2만 가지고 있는 모델을 최종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것도 설명은 했으니까요. 일단 backward elimination with p-value approach를 이제 데이터에 적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풀 모델 구성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리티에 해당하는 p-value가 0.35로 가장 커요. 그럼 이거 일단 0.05보다 크니까 빼주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돌린 다음에 p-value를 또 보죠. 가장 큰 게 뭐냐? 그럼 여기 0.038 그리고 0.034 둘 다 0.05보다 크죠? 근데 이 중에서도 우리 큰 것만 빼줘요. 콜리니어리티 이슈 때문에 한꺼번에 다 빼주면 안 돼요. 자, 스텝 2 같은 경우에 여전히 가장 큰 p-value가 뭐냐? 0.44다. 이것도 빼줍니다. 다음에 보니까 포멀, 수트 입었는지 이것도 0.05보다 크죠? 또 빼줘요. 그 다음에 스텝 4, 네이티브 스피커냐? 또 커졌죠? 빼줘요. 그 다음에 스텝 5 하니까 여기에 대응되는 모든 p-value는 다 작아졌죠? 따라서 여기서 스탑을 하고 이제 우리의 베스트 모델을 뷰티, 젠더, 에이지, 여기 테뉴어 이런 모델로 우리 베스트 모델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했던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하나는 스코어를 이용하는 방법, 하나는 p-value를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스코어를 이용하는 게 adjusted R-square 혹은 우리 기초통계학에서는 설명하지 않지만 AIC, BIC를 이용하는 방법 다 똑같죠? 스코어를 이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p-value를 이용하는 방법. 자, 두 가지 접근 방식은 굉장히 비슷한 결과물을 줘요, 실제로. 근데 때로는 이제 다른 모델을 줄 때도 있고요. 근데 굉장히 드뭅니다. Adjusted R-square의 접근 방식은요, 최종 모델에서 더 많은 예측 변수를 포함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예측 변수를 더 많이 갖는다는 거는요, 실수로라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를 빼버리지 않는 그 미스테이크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예측 정확도 측면에서 보면 Adjusted R-square, R-square도 안 쓰죠 사실. Adjusted R-square를 쓰는 게 훨씬 좋고요. p-value를 그럼 언제 쓰느냐? 개인적으로는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p-value는 크다고 해서 그게 진짜 유의미하지 않다라는 증거를 제시하는 거 아니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p-value 어프로치는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변수 선택 후에 데이터 분석이 사실 끝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두 개. 뭘 확인해야 되죠? 컨디션을 체크해야 돼요. 리니어 모델은요, 기본적으로 이 p-value까지 나오는 동안 필요한 조건들이 있어요. 그 조건이 만족하지 않는다면 이 p-value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adjusted R-square도요,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이제 다음 섹션에서 이런 테스트를 진행하거나 스코어를 계산하거나 혹은 이제 리니어 모델을 피팅할 때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해당 조건을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